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 3월 9일 38번에서 42번 지문, 경제 지문인데요. 총 5문단으로 되었네요. 이 지문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49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고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보기의 모형에 대한 근의 해설. 그러면 근의 해석을 추론한 내용이니까 근의를 읽고 와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51번은 사례 적용하는 문제인데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이니까 디귿을 읽어보고 바로 풀면 될 것 같고요. A를 이해한 내용 A 읽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보도록 하죠. 자, 경제지문은요, 나올 때마다 관계, 무엇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따라서 물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대상들 간의 관계를 잘 익혀두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경제지문은 이제 배경 지식으로 많이 아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좀 이해를 해두시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서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 그럼 불균형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변화에 의해 균형을 회복한다.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이 있는데 그것은 가격 변화가 있으면 균형을 회복한대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죠. 당연하죠. 공급이 많아져.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많다는 거죠. 그럼 가격은 당연히 다운되죠. 그렇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나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그럼 수요량이 많아지면 공급자가 공급량을 줄여요. 왜 줄일까요? 수요량이 많아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공급량을 줄이겠죠. 그죠? 공급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수요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니까요.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하여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 발전을 큰 틀에서 아주 나무가 아닌 숲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시경제학에서는 시간대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는데 단기는 가격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시간을 단기로 구분한대요. 그러니까 단기는 뭐예요? 시장 불균형인 상태를 단기라고 하고요. 장기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되는 시간대래요.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요 위에 있는 말에 의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불균형 상태인 거고 단기에서는 장기에서는 균형 상태인데 이 균형 상태를 뭐라고 말했어요? 신축적 가격 조정. 에 의해서 균형이 달성된 상태니까 긍정적인 상태로 가격 조정이 유연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 유연한 상태는 장기로 보고 가격 조정이 유연하지 않은 상태. 경직적이라고 밑에서 말이 나와요. 경직적인 상태는 시장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의 지속 시간, 즉 시장 불균형 상태는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뭐야? 시장 불균형 발생한 이후 균형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단부터는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말했는데 그 입장들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단 읽어볼게요. 1930년대 이전까지의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고전학파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아까 신축적 조정이 가격 조정이 유연한 상태라고 했죠. 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기억의 입장이에요. 기억은 고전학파로서 이 고전학파는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았을까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고전학파는요, 시장은 가격의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즉 가격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니까 균형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적게 걸린다라고 말하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이라는 게 바로 균형 회복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보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고전학파에 따르면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균형 상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고전학파의 입장인 거죠. 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격이 변하여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 따라서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몰랐다면 알고 가야 할 게 뭐예요? 경기 변동이라는 거죠. 경기 변동 현상은 뭘 말해요? 호황이나 불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고전학파는 호황이나 불황과 같은 경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신축적인 가격 조정에 의해서 바로바로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다음 문단 볼게요. 하지만 케인즈는 고전학파의 주장과 달리 케인즈는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장기에는 뭐라고요? 거시경제학에서 장기에는 가격 조정이 신축적이다. 그래서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도 역시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 경직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가 유연하지 않다.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된다. 하나의 가격이. 그는 오랜 경기 침체와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 가격의 경직성이 있다고 보았다. 가격 경직성이 심각할수록 소비나 투자 등 총수요가, 그럼 총수는 뭐야? 소비와 투자와 같은 것들이죠. 가 변동할 때 극심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경직성이 심할수록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라고 본 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케인즈의 입장입니다. 케인즈. 또한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노동시장에서의 가격인 임금이, 자, 노동의 가격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임금은 경직적인 경우, 경직적이다, 가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기업이 노동자를 별로 뽑지 않는다면 임금 하락으로 상쇄되는 대신 임금 하락으로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 상쇄되다는 뭐예요? 서로가 영향을 미쳐서 어떤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니까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노동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가, 즉 기업에서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임금 하락으로 어느 정도 노동 수요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변하지 않고 경직적인 경우에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임금이 어느 정도 신축성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규모 실업을 불러일으킨다는 경기 변동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고요. 노동 수요 감소는 총 수요가 변동하는 것에 해당되고요. 임금이 경직적이다라는 것은 시장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말과 대응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화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이것을 대응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봅시다. 3문단까지 맞는데요. 3문단까지 중심 내용이 뭐예요? 첫째 문단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는 단기에는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는 것이고 장기에는 신축적 가격 조정에 의해서 시장 균형이 달성하는 시간인데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의견의 첫 번째로는 고전학파인데 고전학파는 시장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가격은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았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 케인즈는 장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이지만 단기에는 경직적인데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네 번째 문단 봅시다. 이러한 케인즈의 주장은 케인즈 학파에 의해 발전된다 라고 하니까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의 입장을 수용한 거네요.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시장 균형으로부터의 이탈과 회복, 즉 불균형 상태와 균형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고 총 수요 변동이 유발한 불균형 상태가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케인즈도 이런 얘기를 했죠. 가격 불균형 상태에서는 시장 경직성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 현상이 유발된다고 보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케인즈 학파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시장 불균형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본 게 케인즈 학파니까 케인즈와 케인즈 학파는 유사한 입장인데 케인즈 학파는 시장 경직성으로 인해서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게 케인즈 학파예요. 따라서 이들은 케인즈 학파는 정부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등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경기 변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균형 상태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입장은 케인즈 학파가 처음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대요?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자,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이는 손, 이 정부의 보이는 손은 누구의 입장과 반대인 거죠? 고전학파의 반대요. 고전학파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불균형 상태는 바로 균형으로 회복되고 경기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본 게 고전학파고 이에 대해서 케인즈는 아니다.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라고 했고요.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서 안정화 정책을 펼쳐야지만 경기 불균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특히 1950년대 이후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어 경기 예측과 정책 효과 분석에 이용됨에 따라 케인즈 학파는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케인즈 학파가 보이는 손에 의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불균형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 발달과 통계학 발전으로 인해서 거시 계량 모형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우리 풀 수 있는 거 풀어봅시다. 일단 근의 비교하는 문제 바로 풀어볼까요? 자, 근은 고전학파였고 느는 케인즈 학파였습니다. 그럼 문제 볼게요. 그림은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이 그림이죠. 자, Y 별표. 여기 Y 별표는 장기 균형 국민 총소득 수준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여기 Y 별표는 균형 상태인 거죠. 그리고 AD 곡선은 총수요를 나타낸다. AD 곡선은 총수요. 그리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가면 총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감소하면 좌측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총수요가 AD 제로이고 물가가 P 제로. 총수요가 AD 제로. 여기네요. 물가가 P 제로. 그럼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 국민 총소득이 Y 별표인 상태에서 총수요가 AD로 이렇게 증가할 경우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가 P2까지 상승하면 여길 말하네요. 총수요가 AD2로 증가하고 물가도 이렇게 증가했어요. 여기서 만나는데 Y 별표는 즉 국민 총소득은 동일하지만 물가가 P0로 고정되어 있으면 국민 총소득은 Y2로 증가한다. 맞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P0로 고정되어 있다면 국민 총소득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때 국민 총소득이 Y 별표보다 크면 호황을, 작으면 불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Y 별표에서 이쪽으로 가면 경기 호황을 나타내고 이쪽으로 가면 불황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단 총수요는 AD1과 AD2 사이에서만 변동한다고 가정한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자, 기억은 고전학파 입장이죠.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없다고 했어요.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 별표로 일정할 것이다. 아까 Y 별표는 국민 총소득이 장기 균형 상태라고 했으니까 AD 곡선 즉 국민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총소득은 일정할 거예요. 왜요? 장기 균형 상태이고 호황과 불황은 나타나지 않아. 장기 균형 상태라고 말했으므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기억. 고전학파의 입장에서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죠? 고전학파는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0이고 국민 총소득이 Y 별표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그런데 자, 이렇게 표를 봐요. 자, 여기 총수요가 있죠. 총수요가 있으면 총수요가 AD2로 늘었어요. 그럼 AD2로 늘었죠. 그러면 물가는 이렇게 P2로 상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여기 Y 별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P0이고 AD0, 총수요가 AD0라면 이렇게 여기서 만나서 Y 별표 균형 상태는 그죠? 유지되죠. 하지만 물가는 변해 안 변해? 항상 변하죠. 물가는요 P0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P2로 갔다 P1으로 갔다 이동할 거예요. 신축적으로
변한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면 즉시 가격이 변한다고 했어요. 얘가 지금 가격, 물가가 가격이잖아요. P0에서 P2로 변할 수 있고 P1으로 변하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랬죠. 총 수요가 변하면 물가, 가격도 변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AD 0에서 AD 2로 총수요가 변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가격이 변하죠. 그러면 이때 Y 불포, 즉 균형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P0에 있던 물가가 여기서 만났죠. AD2에선 여기서 만났다면. 근데 만약에 ADT 총 수요가 AD1으로 바뀌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물가는 뭐요? 여기 P0일 수도 있고 P1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격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즉 물가가 신축적이기 때문에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뭐라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1이고가 아니고 P1에서 P2까지 신축적으로 이동하여 변화해서 국민 총소득이 Y 별표 인 장기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은 케인즈 학파의 입장인데요. 자,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한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AD 곡선이 이동하면 물가는 P1과 P1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하는 게 바로 시장 경직성이죠. 가격 경직성이에요. 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은 Y 별표를 이탈하죠.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면요. 국민 총 수요 곡선이 AD1에서 AD2로 이동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원래 여기 있었던 가격이, 즉 AD일 때 가격이 P0였다 봐요. 그런데 AD가 이동해서 이렇게 AD2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2로 국민 총소득이, 그죠?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변할 때 케인즈 학파는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니까, 경직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Y2로 옮겨지게 돼서 Y 별표로 쉽게 이동하지 못할 것이고요. 또 AD2에서 AD0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니은 케인즈 학파의 입장입니다.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된다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국민 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까지 나타날 것이다. 자,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에요. 그러면 AD 곡선이 만약에 AD0에서 AD2로 이동했다면, 물가가 경직적이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원래 이 선이었는데 이 선으로 만약에 총수요가 바뀌었다면 국민 총수요만 변하고 물가는 그대로이니까 극심한 경기 변동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P0로 고정되어 있다면 AD1과 AD2 사이의 총수요는 변하고 물가는 변하지 않으니까 총수요는 경기 변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이 매우 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어요? 총수요가 변하면 극심한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 라고 본 게 케인즈 학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선지 5번을 볼까요? 케인즈 학파,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0로 고정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유지될 수 있죠. 왜요? 정부가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얘는 맞는 말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디귿 세 고전학파 읽고 디귿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케인즈 학파는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70년대 새 고전 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 이 거시계량 모형에 대해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케인즈 학파의 거시계량 모형은 소비와 소득, 금리와 통화량 등 거시 경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방정식의 계수는 과거의 자료를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경제 주체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반응을 바꾸므로 방정식의 개수 혹은 방정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누가 주장한 거예요? 새 고전학파가 주장했어요. 뭐에 대해서 비판한 거라고요? 케인즈 학파가 내놓았던 거시계량 모형을 비판한 거죠. 왜냐하면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합리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반응을 바꾸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 부정하는 거죠. 이 관계를 추정을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시적 분석이 필요해. 하지만 케인즈 학파가 제시한 거시계량 모형은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뭘로요?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들은 새 고전학파죠. 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고전학파의 전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경기 변동을 뭐라고 분석했어요? 균형 자체가 변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총수의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새 고전학파가 케인즈 학파와 다른 점이죠. 자,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유발 요인이 뭐라고요? 기술 변화라고 했고요.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 변화 요인을 균형, 불균형의 관계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는 케인즈 학파는 거시계량 모형으로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새 고전학파는 합리적 경제 주체들의 반응을 거시계량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디귿과 관련된 문제 풀어봅니다. 여기 있네요. 51번. 보기 경제학자 갑의 경제 제안에 대해 디귿이 할 수 있는 비판. 디귿의 비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소비 예측 모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자, 그러면 디귿의 입장에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거시계량 모형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디귿의 입장에서는 새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비판할 거예요.
그리고 모형의 분석 결과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면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는 소비도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라는 결론을 도출한 뒤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하였다. K국 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확장적 통화 정책은 뭐예요?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단 현재는 2020년 3월 21일이고요. K국은 매년 12월 31일에 해당 시점의 통화량을 발표한다라고 했네요. 현재가 언제라고요? 3월 12일. 자, 그 다음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날짜는 4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판해야 돼요? 이거 너무 거시적 계량 모형이다. 소비자가 아니고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겠네요. 그러면 새 고전학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한번 봅시다. 1번 K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2019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쳐 K국 국민들의 반응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 근데 보니까 통화정책이 2019년이었고요. 이 통화량에 대한 K국 이 통화량 발표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매년 12월 31일에 한다고 했는데 2019년은 이미 지난 시점이고 현재는 2020년 3월 12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발표한 이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죠. 그리고 새 고전학파는 정부가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 발표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고 반응을 바꾸겠죠.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선택지 2번. K국 정부가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3월 12일에 발표한 거죠.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지겠죠. 확장적 통화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새 고전학파는 말하겠죠. 그럼 얘는 맞는 말. 왜냐하면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과거의 거시기량 모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미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죠. 따라서 정책 효과도 분석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3번을 보니까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 K국의 통화량이 변화할 경우 2020년 이전의 자료는 배제한 채 소비의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니죠. 자, 아까 오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새 고전학파는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기존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고 말했으므로 배제한다는 말은 틀렸을 거예요. 그 다음 4번 2020년 4월 1일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맞고요.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K국 국민들의 소비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변화하죠. 4월 1일에 발표했으니까 기존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케인즈 학파는. 그 다음 5번 K국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유발된 총수요 변동이 불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아니죠. 왜냐하면 새 고전학파는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새 고전학파는 K국 정부가 인위적인 통화량을 조정해서 총수요 변동이 유발되더라도 이것이 불황과 같은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경기 변동을 유발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술 변화라고 이야기했으므로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문단을 읽어봅시다. 자, 이에 대응해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 학파의 방법론을 다시 받아들여서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했다. 자,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로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또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인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새 케인즈 학파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메뉴 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지칭한다. 메뉴 비용은 기업이 가격을 변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래요. 메뉴 비용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하여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이론과 달리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보았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의 이직과 퇴마를 방지할 수 있어. 그래서 임금이 높으면 생산성도 높아진다.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의 경직성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 전체를 보니까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1문단에서는 시장이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는 균형을 회복하는데 여러 입장이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입장은 고전학파인데 고전학파는 불균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심축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또 케인즈는 가격이 단기에는 경직적이야. 왜냐하면 총수요가 변동하면 경기 변동이 유발되기 때문이야. 이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총수요가 변할 때 경기 변동이 유발되면 그 경기 변동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이는 손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다시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비판한 게 새 고전학파죠. 새 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제시한 거시 계량 모형이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과거 자료로만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거시적으로만 보고 미시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이유는 총수요 변화가 아니고 기술 변화라고 보았어요. 이러한 새 고전학파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수용하면서 또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도 받아들이면서 가격 경직성이 생기는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는데 하나는 메뉴 비용 이론, 두 번째는 효율 임금 이론인데 메뉴 비용 이론이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때 드는 비용으로 인해서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였고
효율 임금 이론이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는 달리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의 생산성도 높아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A 읽었으니까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적절한 것을 골라라. 선지 1번 볼게요.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로 시장에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맞네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떤 비용이 들어요? 메뉴 비용 이론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효율 임금 이론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선지 2번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A는 새 케인즈 학파는 말하지 않았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격 경직성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겠네요. 3번 기업이 공급자로 하여금 제품 시장과 수요자로 참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차이로 인해 시장 가격의 경직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요. 제품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것이죠. 이러한 행동 차이로 인해 시장의 가격 경직성은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아까 메뉴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지 4번 메뉴 비용의 크기가 클수록 제품 가격의 변동성 역시 커진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메뉴 비용이 크면 제품 가격이 경직성이 나타나죠. 메뉴 비용이란 가격을 바꿀 때 드는 유무영의 비용이라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메뉴 비용의 크기가 만약에 커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 변동성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가격 신축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변한다는 것이잖아요. 메뉴 비용이 커지면 가격도 많이 변하니까 신축성이 커지는 거죠. 경직성이 커지는 게 아니네요. 5번 기업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노동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 자, 새 케인즈 학파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효율 임금 이론에서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금을 보다 높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노동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도록 임금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임금은 계속 높은 임금을 줄 거예요. 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다음 49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일치하는 것을 1번 고전학파와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새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기술 변화 때문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선지 2번 새 고전학파는 시장에 나타난 가격 경직성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새 고전학파는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본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본 건 맞는데 그것을 미시적 분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게 아니라 가격 경직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미시적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지 해소할 수 있다고는 안 했네요. 그 다음 3번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임금 경직성이 케인즈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방지한다고 보지 않았고요. 자, 3문단에서 말하기를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임금 경직성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보았네요. 4번 케인즈는 단기에는 가격이 신축적으로 변화해도 반대 단기에는 신축적이지 않고 경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새 케인즈 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보았다? 아니죠.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보았죠. 메뉴 비용으로 인해 경직성이 나타난 것은 가격 변화가 느리다는 것이니까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A가 신축적인 조정에 의해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균형을 달성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 라고 1문단에 나와 있으므로 맞는 말. B가 뭐냐면 단기에는 단기에는 가격이 경직적이다. 즉시 바뀌지 않는다. 맞죠? C가 뭐냐면 경제의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라고 나왔는데요.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맞네요. 총수요를 관리한다는 거니까 총수요를 변화시킨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D는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다. 경기 변동을 제거한다. 는 시장 균형을 없앤다. 라는 게 아니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하여 호황이 나타나거나 불황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장 균형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경기 호황이나 불황을 없앨 수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 다음 2가 뭐냐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한다. 미래를 예상한다. 기대를 형성한다.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좀 어렵죠?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